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3,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죠? 67세 김영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들이 건넨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아들 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2억 원을 보냈을 뿐인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도움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줄 걸 그랬나요?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보낼 걸 그랬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2년간 가족 간 자금 이동과 증여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 중 무려 80%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께 또는 부부 사이에 돈을 주고받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례 없이 강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무 공무원들에게 추징세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무 공무원들은 여러분의 가족 간 돈 거래를 더욱 꼼꼼히 들여다볼 동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왜 국가가 간섭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세법은 명확합니다. 가족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구에 사는 박서연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자녀의 대학원 유학자금으로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메모란에는 단순히 유학자금이라고만 적었죠. 6개월 후 국세청으로부터 미신고 증여세 1,500만 원과 가산세 300만 원, 총 1,8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갚을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고 항변했지만 국세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차용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고 이자 지급 내역도 없으며 상환 계획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증여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국세청은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은행 계좌 이동,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거래, 심지어 고액 현금 인출까지 모든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대규모 자금 이동은 즉시 위험 신호로 감지됩니다. 왜 국세청이 가족 간 돈 거래에 이토록 민감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 관계는 정서적 유대가 강해 금전적 거래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기 쉽고 이것이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적발하는 탈세 사례 중 상당수가 가족 간 위장 거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특히 주의 깊게 살핍니다. 첫째, 명확한 상환 계획 없이 고액을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자금, 집보증금,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서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는 대부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고액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자녀나 부모에게 보내는 것은 생활비 지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통상적인 생활비를 크게 초과하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축적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의 한 회사원은 초등학생 자녀 명의 통장에 매월 300만 원씩 입금했다가 4년 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계좌에 누적된 자금은 부모의 증여라고 판단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넷째, 부부간 자산을 불균형하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할 때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해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금 회피와 세금 계획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금 회피는 불법이며 발각 시 원금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계획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제가 22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금 문제에서는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100배 효과적입니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도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되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가족 간 돈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 돈 거래는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준비와 지식만 있다면 가족의 행복을 지키면서도 세금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지만 세무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국세청은 문서로 증명되지 않는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대부분 증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먼저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1억 원 정처럼 표기하면 나중에 금액 위조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중요한데 현재 법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게 설정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후 상환이라고 모호하게 적는 것보다 2026년 3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원과 이자를 상환처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서명 방식도 중요한데 도장보다는 자필 서명이 신뢰도가 높고 양측이 같은 장소에서 서명하고 날짜까지 기재하면 진위 여부 증명이 쉬워집니다. 차용증은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원본을, 빌리는 사람은 사본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최 씨는 아들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공증받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금전 대차 관계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 흐름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만 빌린 척한 위장 거래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보니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자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꾸준히 이체하고 이체 메모에 7월분 이자처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원금도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일정액이 부담되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라도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항상 계좌 이체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1년 이상 전혀 상환 없이 방치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기간 연장 약정서를 작성하고 어려워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정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증받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율도 명시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3개월간 매달 정확히 이자를 송금했고 이체 메모에도 5월 이자, 6월 이자라고 꼼꼼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자 송금이 끊겼고 정 씨는 아들을 배려하여 더 이상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지가 왔고 정 씨는 차용증을 제시했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은 있으나 15개월간 이자 납부 기록이 전혀 없고 원금 상환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됩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1억 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약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반면 부천에 사는 이 씨는 자녀에게 창업자금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녀의 사업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자 지급이 어려우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송금하게 했습니다. 전액을 못 보내더라도 일부, 예를 들어 5만 원이라도 꼭 보내도록 했고 이체 메모에는 8월 이자 일부라고 명시했습니다.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기존에 매월 40만 원씩 원금 상환해서 첫 1년은 이자만, 2년 차부터 분기별 30만 원 원금 상환으로 변경했습니다. 약정서에 양측이 서명하고 변경 사유도 기재했습니다. 사업이 회복되자 밀린 이자를 일괄 정산했고 이체 메모에 3월에서 6월 미지급 이자 일괄 정산이라고 명시했으며 정산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했습니다. 이 씨는 2년 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이자 지급 노력과 체계적인 변경 약정서 관리 덕분에 정상적인 금전 대차 관계로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증빙 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과거 5년 이내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므로 증빙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할까요? 차용증 원본 또는 사본, 공증받은 서류, 송금 확인증과 이체 내역서, 은행 통장, 사본 또는 거래 내역서, 상환 계획표와 실제 상환, 내역 대조표, 추가 약정서, 이자 계산서, 가족 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체 메모가 찍힌 은행 거래 내역서는 세무조사의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 씨는 딸에게 대학원 유학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연 4.6%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2년 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조사 통지서가 왔는데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 원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를 구한 것은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차용증 작성 전날 보낸 메시지에는 대출 금액과 이자율, 상환 조건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매달 이자 송금에 관한 대화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첫 이자 지급일에는 딸이 이체 메모를 4월 이자라고 적었다는 내용과 함께 송금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메시지 내용을 모두 저장해 출력한 자료와 함께 매달 받은 이자 이체 내역을 제출했고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은 첫째, 정확한 차용증 작성, 둘째,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 흐름 만들기, 셋째, 증빙 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요? 직계 좀비속 간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주의할 점은 10년간 누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주고 2023년에 4천만 원을 더 줬다면 총 누적액은 7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지만 역시 누적 기준이므로 금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세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바로 구두 약속만 믿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나중에 갚으면 되라는 말 한마디로 거액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시각에서는 이런 구두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사는 박 씨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면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아라는 말만 했다가 증여세 2,20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증빙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금액, 이자율,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구의 최 씨는 아들에게 사업자금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고 상환 계획도 추후 협의라고만 적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 차용증은 형식적인 서류로 간주되어 결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체 메모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 이체 시 메모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거나 용돈, 생활비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의 김 씨는 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하면서 이체 메모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세무조사에서 이 돈이 대출금의 이자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증명할 수 없어 결국 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는 증거가 남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산의 이 씨는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이 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세금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필요에 의해 큰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 비과세 한도 내에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광주의 정 씨는 자녀의 집 구입을 돕기 위해 갑자기 2억 원을 송금했다가 3,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만약 사전에 계획을 세워 몇 년에 걸쳐 나눠주었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돈 거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거래는 문서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증여 계약서, 상환 계획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합니다. 현금 거래는 피하고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는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이자와 원금 상환은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대출이라면 이자와 원금을 약속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고 최소한의 상환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증빙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모든 거래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로도 백업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사전에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족 간 돈 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세금 절약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직계 좀비 속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 의료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학자금이나 의료비를 직접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 계좌로 송금한 후 자녀가 납부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결혼 시 부모가 지원하는 결혼 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예식장 대여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주택 취득 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간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1년에 1,000만 원씩 10년에 걸쳐 나눠주면 증여세 없이 전액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 돈 거래는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도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가족 간 돈 거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와 원금 상환 관리, 증빙자료 보관 등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세무 문제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면서도 세금은 최소화하는 현명한 재테크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재테크 정보나 노년기, 건강, 자금관리와 같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세금 문제는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